그만큼 이 암이라는 병이 이 중병에 걸리면은 인생 자체가 지금 살아오던 방식을 바꿔야 될 정도로 모든 게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농도 비타민C 주사를 맞는다든지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자닥신이나 미슬토 이런 보조적인 주사요법을 한다든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안녕하십니까. 연사의 인어일 의원의 류호성 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 옛날 대학교 서클 여자 선배였는데요. 그분이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조기암이라서 1기라서 수술도 하고 예방적으로 항암 치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전문 간호사 분인데도 사실 암을 선고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간호사로서 환자를 볼 때랑 자기가 환자가 되면은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그만큼 이 암이라는 병이 이 중병에 걸리면은 인생 자체가 지금 살아오던 방식을 바꿔야 될 정도로 모든 게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까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당장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항암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요양을 하면서 보존 치료, 대체요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치료를 할 만한 병원이 있겠느냐, 아니면 저한테 와서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요청을 하셨더랬어요. 그 선배님 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 암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 선고를 받으면은 갖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그리고 이 진단이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걱정도 하기도 하고 불안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앞으로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다가 리서치 하다가 몇 권을 좀 새로운 책이 나와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암 완치로 여행하는 우리를 위한 안내서인데요. 이 책은 그 KBS 기자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도 본인이 이제 림프종을 진단을 받고 현재는 이 책에 의하면, 저 이분과 전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이드하는 데 있어서 책이 쉽고, 그리고 일반 처음 암을 진단받은 분들이 쉽게 읽고 어떻게 나침반 삼아서 이 암이라는 이 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심자를 위한, 말 그대로 암 완치로 여행하는 우리를 위한 안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림프종을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하고 혈액암이니까 이게 수술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항암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아니면은 이 림프종이 또 척수나 뼈에도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골수나 이런데, 그래서 예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치료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어떤 그 치료의 프로토콜이라 할까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잘 해놓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사만이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이드를 해드리고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고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제도권 의료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암이 어떻게 하면 전이가 안 되고 재발이 완전 치료되고 나서도,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암이 재발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일단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5년간
6개월마다 병원을 가셔가지고 CT를 찍으면서 또는 혈액 검사를 하면서 암이 재발했나 안 했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도 사실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 암 치료법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암을 수술할 기회라도 잡는 거, 빨리 발견을 해서 암을 제거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암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암이 어떻게 하면 재발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전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것은 병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해라, 이게 답니다. 그래서 되게 막막하죠. 그래서 주변에 뭐 의사 아닌 자칭 의사들이 막 등장해서 조언들을 합니다. 뭐 논의가 좋다, 아니면 뭐 개똥쑥이 좋다, 뭐 이런 식의 건강식품들, 보조식품들을 조언을 하죠.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어떻겠느냐고 교수님들께 여쭤보면 아마 야단을 좀 한 대박 이렇게 얻어먹을 확률이 많죠.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그냥 병원 치료를 열심히 해라. 그런데 정작 어떻게 먹고 자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는 잘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암을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농도 비타민C 주사를 맞는다든지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자다친이나 뭐 미슬토 이런 보조적인 주사요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주파 원인요법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 아까 얘기했던 거는 본인이 이 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짜 정보고 어떤 것이 진짜 정보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조금 여력이 되시거나 하시면은 직접 논문을 리서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구글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먹어야 좋을 건지,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또 좋은 책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암 환자를 위한 매일 차릴 수 있는 밥상입니다. 예, 이 책은 그 담관암에 걸린 그 말기 담관암 환자분의 부인께서, 아내께서 쓰신 책이에요. 당장 이제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으니까 청천벽력처럼 하늘이 다 무너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은 말기암 판정을 받으면 수술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암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척추에도 전이가 돼 있었고 간에도 전이가 돼 있다 보니까 수술은 당연히 하지 못하고 이 항암마저도 교수님께서 보호자가 결정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실 의료 지식도 없는데 이 보호자가 뭘 결정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 아주 친한 친구 부인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말기였는데 병원의 교수님이 역시 똑같이 항암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항암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랬더니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다. 근데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고 힘든 항암을 하겠다고 하는 환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호자들이 역시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항암을 하면서 이제 그 환자들이 되게 입맛도 없어지고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구토도 할 수 있고 설사도 할 수 있고 머리는 다 빠질 수도 있고, 요즘 새로운 2세대, 3세대 면역 항암제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켰다지만 결국 이 새로운 항암제들은 내성을 갖기가 쉽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그러면은 옛날 1세대 항암제, 즉 화학 항암제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먹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체중이 막 줄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식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지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한식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냐고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저탄수 지중해식 말씀드립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중해 식단이라는 게 사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같이 좋은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오일을 좋은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화하기 쉬운 그런 단백질을 먹자. 즉 지중해 식사는 이제 해산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는 되게 소화하기가 힘든 단백질들입니다. 근데 생선살은 되게 잘 부스러지잖아요. 그래서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먹는 거, 그게 지중해 식사의 이제 요체라고 봅니다.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올리브 오일 같은 그런 것들도 먹고, 우리나라는 또 들기름이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먹자.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은 밀가루, 글루텐을 좀 피하시는 것이 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가이드예요. 근데 그 가이드만으로 식사 생활을 이어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밥은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마시고, 그 다음 간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주부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쓴 책입니다. 물론 제가 드릴 거는 뭐 이 책 소개를 드리면서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밥을 하는데 찰보리를 이제 같이 섞어서 드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찰보리에는 글루텐이 있습니다. 보리를 보면 뭐 늘보리, 그 다음에 암맥보리라는 흔히 보는 우리 보리쌀이 있고, 그 다음 찰보리가 있는데, 이 찰보리는 되게 그 글루텐이 많아요. 글루텐이 사실 좀 약간 달라붙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보리는 빼시고 뭐 귀리나 그런 것들을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하지만 드신다면 늘보리가 그나마 글루텐이 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보자. 네, 여기 뭐 항암을 하시면서 아마 몸무게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간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사실 잦은 간식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잦은 간식은 피하고, 그 다음에 요거트도 생크림 요거트보다는 무가당, 당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유제품 자체를 좀 피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요거트 뭐 간헐적으로 드시는 게 괜찮은데, 우유나 이런 것들, 치즈나 이런 걸 자주 드시는 것들은 저는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식 중에 현미 가래떡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떡도 보면 정제 탄수화물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백미가 아니라 현미 가래떡이라서 이것도 뭐 아주 가끔 허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미 잡곡 김밥이 있는데, 뭐 이것도 훌륭하겠지만 키토 김밥이라 그래서 이 곡물을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김밥도 있어요. 그런 것들 요즘 유튜브나 검색해 보시면 그것도 많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잡곡밥이나 가끔 카무트나 기리를 이용해서, 물론 카무트도 뭐 이집트에서 나온 원시 곡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약간 글루텐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김밥을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피자 얘기를 했는데, 피자도 보면은 이제 글루텐을 쓸 수밖에 없는데 밀가루를 써야 되니까 대신에 저는 베트남 쌈도 건강한 식사 같거든요. 물론 이제 라이스 페이퍼가 그런 조금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베트남 쌈도 충분한 대체 그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리와 통밀 수제비가 있는데 보리, 통밀 다 글루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끔 이제 입맛 돋구기 위해서 드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인 것 같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를 잘 지키면서 염증을 줄이고 그다음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암을 진단받았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될까는 그 안내서 한 권이랑 그 다음에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책 2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